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 아니 벌써 34이 되었네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 은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 옆에는 5살 된 딸 서윤이가 색연필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엄마 얼굴이라며 동그랗게 그린 얼굴에 점 2개로 눈을 그리고 초승달 모양으로 입을 그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이 있기까지 저에게는 말하기도 힘든 상처와 배신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때는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29살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어요. 교사가 된 지 5년 차, 이제 막 일에 익숙해져서 아이들과의 시간이 즐거웠던 시기였죠. 그때 저에게는 준호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준호는 대학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이었어요. 저보다 1살 어렸지만 차분하고 진중한 성격이라 나이 차이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키가 크고 말수는 적었지만 가끔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와 배려심 때문에 저는 그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동네 작은 카페였어요. 저는 수업 준비를 위해, 그는 논문 작성을 위해 그곳을 자주 이용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같은 테이블을 나눠 쓰게 되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그때 그가 건네준 아메리카노 한 잔이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제가 교재를 펼쳐놓고 있는 모습을 본 그의 첫 질문이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도 언젠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건축 설계도 좋지만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우는 일도 의미 있을 것 같다고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준호는 항상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특히 학교에서 문제 학생들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 그는 은정이가 있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라며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날 무렵 우리는 서로의 가족들을 소개했어요. 제 부모님은 성실해 보이는 준호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준호의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아버지는 과묵하셨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때만 해도 저는 준호와의 미래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주말마다 함께 영화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때로는 조용한 공원을 산책하며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는 몇 명 정도 갖고 싶어? 어느 날 준호가 불쑥 던진 질문이었어요. 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2명 정도. 첫째는 딸이었으면 좋겠고 둘째는 아들이면 좋겠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럼 첫째 딸은 은정이를 닮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꽃밭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장 행복했던 그 시기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고 찾아왔어요. 교제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생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학교에서 연구 수업을 준비하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자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 봤는데 2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쁨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임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준호에게 말해야 할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우리는 아직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이 그에게 부담을 줄까봐 걱정되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머뭇거리고 있었죠. 준호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준호는 평소와 다른 제 표정을 눈치채고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뭔데? 무슨 일 있어? 나 임신한 것 같아. 그 말을 하고 나니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고 저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며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확실해? 준호의 첫 반응이었어요.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지만 저를 원망하거나 화내는 기색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에서 정확히 확인해 봐야겠지만 테스트 기로는 양성이 나왔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준호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며 일단 병원에 가서 정확히 확인해 보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차근차근 생각해 보자고 말했어요. 그의 차분한 반응에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역시 준호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함께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를 보여주며 임신 8주 정도 되었네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점 같은 것이 생명이라니 신비롭고도 경이로웠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준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은정아, 우리 아기야.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맞이한다는 기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준호를 완전히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과 상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 배신은 임신 2주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문 앞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뭔가 준호와 닮은 구석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키도 비슷하고 특히 눈매가 그랬어요. 혹시 김은정 선생님이신가요? 정중하지만 어딘지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런데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준호의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준호 아버지라고 하셨지만 그분의 표정에서는 반가움이나 친근함을 전혀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를 경계하는 듯한 아니면 무언가 불쾌하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쩐 일로?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분이 말씀을 자르셨어요.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서류 가방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셨죠.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지만 준호의 아버지라는 생각에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분은 커피도 주문하지 않은 채 바로 본론을 꺼내셨어요. 선생님, 저희 준호와의 관계를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나 직설적인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정리라니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마치 저를 뭔가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처럼 보는 듯 했습니다. 준호가 말씀드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니. 그 말의 의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뭐라고 했나요? 준호는 아직 학생입니다. 결혼할 준비도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어요.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봉투를 꺼내 놓으셨어요. 봉투가 두툼한 것으로 보아 현금이 상당히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로 아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희 준호와는 깨끗하게 정리해 주세요. 아이 문제를 해결하라니.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분이 지금 저에게 낙태를 하라고 돈을 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분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현실을 보세요. 준호는 아직 대학원생이고 당분간 수입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까지 생긴다면 둘 다 힘들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그렇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말일 뿐이에요. 그분은 봉투를 제 앞으로 더 밀어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호와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그 봉투를 보면서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굴욕감,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에 대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준호는 정말 이런 상황을 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준호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저희가 다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도 교사시니까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 장래를 생각해서라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봉투를 그대로 두고 가버리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결되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카카오톡도 읽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다가 5일 후 드디어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아니라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은정아,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내가 너무 무책임했던 것 같아. 아이 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해. 앞으로 연락하지 마. 그 짧은 메시지를 읽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8개월 동안 사랑한다고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내다니. 게다가 아이 일은 제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다니. 답장을 보내려고 했지만 이미 저를 차단한 상태였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어 있었고 모든 연락수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제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 그것도 아무런 준비 없이 말이에요. 무섭고 막막했지만 동시에 분명한 것도 있었어요. 제 뱃속의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아버지는 화를 내셨지만 결국에는 내가 낳겠다고 하면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쉽지 않았어요. 입덧이 심해서 수업 중에도 화장실로 뛰어가야 했고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들 돌보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은정 선생님, 결혼 언제 하세요? 동료 선생님들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했어요. 처음에는 아직 날짜를 정하지 못했어요라고 둘러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죠. 결국 학교에서도 제 상황을 알게 되었고 교장 선생님은 저를 불러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회적으로 걱정을 표하셨어요. 하지만 다행히 해고까지는 하지 않으셨고 대신 출산 휴가를 충분히 쓰라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2020년 5월 3.2kg의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서윤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서쪽 노을처럼 아름답고 윤기나는 보석처럼 소중한 아이가 되라는 뜻이었어요. 서윤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온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았어요. 준호가 없어도 혼자여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 하나만 있으면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수업 준비를 해야 했고 집안일까지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굳건했습니다.
서윤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 여유가 생겼어요. 아이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저도 육아에 익숙해졌거든요. 그때부터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머리는 항상 대충 묶어놓은 상태였고 화장품은 언제 발랐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옷도 아이 때문에 더러워져도 괜찮은 것들만 입고 다녔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엄마인 제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서윤이가 3살이 되던 해 용기를 내어 요가 클래스에 등록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서윤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1시간 반 정도 제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처음 요가 수업에 갔을 때는 정말 어색했어요. 다른 수강생들은 모두 젊고 날씬한 분들이었는데 저는 출산 후 늘어난 살 때문에 몸매도 엉망이었거든요. 게다가 운동도 오랫동안 안 해서 몸이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차차 요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오직 호흡과 동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씩 해소되는 것 같았습니다. 요가를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매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 조카가 선생님 반 학생이에요. 박민수라고 기억나세요? 아, 민수. 제 반에서 가장 장난꾸러기였지만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삼촌이라니. 민수 삼촌이세요? 반가워요. 민수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저도 선생님 이야기 민수한테 많이 들었어요. 항상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이름은 김민수였어요. 민수와 같은 이름이라서 기억하기 쉬웠죠.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한다고 하셨고 요가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요가 수업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정말 배려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제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으면 대신 들어주시고 수업 후에 차까지 바래다 주시곤 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어때요? 어느 날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윤이 일 때문에 늦으면 안 되었거든요.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 그럼 다음에 시간 되실 때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민수 씨의 배려 깊은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준호와는 달리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요. 서윤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나온 것이었는데 오랜만에 어른과 둘이서 차를 마시니 묘하게 어색하면서도 편안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 아버지는 어떻게 되세요?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민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없어요. 제가 혼자 키우고 있어요. 아,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괜찮아요. 언젠가는 이야기하게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민수 씨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물론 모든 걸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정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수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까지 하시다니.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동안 누구도 저에게 대단하다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두들 안쓰럽다거나 걱정스럽다는 표정만 지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고 무엇보다 서윤이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처음 서윤이를 소개했을 때
민수 씨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아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 서윤아. 나는 민수 삼촌이야. 너의 엄마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왔어. 서윤이는 처음에는 낯가림을 했지만 민수 씨가 가져온 장난감을 보고는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그날부터 민수 씨는 우리 모녀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민수 씨는 서윤이가 아픈 날이면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고, 제가 야근할 때는 아이를 돌봐주기도 했어요. 마치 진짜 아빠처럼 말이에요. 14개월 후 민수 씨가 드디어 청혼을 했습니다. 서윤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행복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저에게 잔혹한 농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10월 12일, 가을 햇살이 따스한 토요일이었어요. 그동안 민수 씨와 함께 준비한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웨딩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소담한 규모의 결혼식. 서윤이는 작은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꽃잎을 뿌리는 역할을 맡았어요. 아이는 며칠 전부터 엄마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라며 기뻐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니 정말 꿈 같았어요. 5년 전 준호에게 버림받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지친 그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가에 생긴 잔주름들마저 행복한 웃음의 흔적 같아 보였어요. 은정아, 정말 예뻐. 옆에서 화장을 도와주던 언니가 말했어요. 언니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언니, 울면 안 돼. 화장 다 번져.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만큼은 눈물 대신 웃음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신부 대기실에는 저와 언니 그리고 서윤이만 있었어요. 부모님은 하객들을 맞이하러 나가셨고 민수 씨는 신랑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결혼식 시작까지 30분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대기실 문이 급하게 열리면서 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거칠게 내쉬고 계셨습니다. 은정아, 안 돼. 결혼하면 안 돼.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외침에 대기실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언니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서윤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불안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지금 당장 결혼식을 중단해야 해. 그 남자 민수가 아니야. 아버지의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민수가 아니라니 무슨 의미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어. 민수 회사 동료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무슨 이야기요? 그 사람이 민수가 4번째 결혼이라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는 무직이고 보험 사기로 경찰에 쫓기고 있다는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번째 결혼? 무직? 보험 사기? 아버지의 말 하나하나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아빠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은정아, 아빠가 농담할 상황이야? 그 사람들이 분명히 말했어. 민수 이번이 4번째 결혼인데 또 속였네, 이런 식으로.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은정아, 혹시 몰라. 아빠가 직접 확인해 보신 거니까.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14개월 동안 저희 모녀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준 민수 씨가 사기꾼이라니. 서윤이를 친아이처럼 아껴주던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니. 아니에요.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대기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지나 신랑 대기실로 향하는 동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신랑 대기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문 너머로 여러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씨의 회사 동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민수야. 이번엔 정말 괜찮은 여자 만났네.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며? 응, 이번엔 진짜 안정적일 것 같아. 그런데 신부가 혼자 애를 키우고 있다며? 괜찮겠어? 오히려 좋지. 원래 있던 애니까 내가 따로 양육비 줄 필요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 씨의 목소리였지만 지금까지 제가 알던 그 따뜻하고 진실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나저나 보험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 이번 결혼 끝나고 나면 완전히 정착한 모습으로 보일 테니까 그때 마저 처리하면 돼. 보험금.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손이 떨렸어요. 더 이상 들어가기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런데 신부 아버지가 아까부터 너를 이상하게 쳐다보던데? 설마 뭔가 알아챘을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워낙 완벽하게 준비했는걸. 너 정말 대단해. 3번이나 결혼해놓고도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야, 소리 좀 줄여. 들릴라. 그때였어요. 제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눈치챈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신부가. 대화가 갑자기 뚝 끊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문을 확 열고 들어갔어요. 신랑 대기실 안에는 민수 씨와 그의 동료라고 하는 사람들 서너 명이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모두들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민수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수 씨.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어요. 은정아, 웬일이야? 결혼식 전에 신랑 신부가 만나면 안 좋다며. 지금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결혼 축하한다고 친구들이 와서. 4번째 결혼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나오자 대기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민수 씨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고 동료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아, 그게 무슨. 보험 사기는 또 뭐예요? 당신이 무직이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의심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은정아.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인되었어요.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설명할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둘이서. 지금 당장 설명하세요. 여기서. 제가 소리를 지르자 복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 그리고 민수 씨 부모님까지. 무슨 일이야, 은정아?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민수 씨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거짓말쟁이에요.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민수 씨의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수야, 무슨 소리야? 어머니. 죄송해요. 민수 씨가 고개를 숙이자 그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또 뭔 짓을 한 거야? 또라는 말에서 이미 민수 씨의 부모님도 아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회사도 가짜예요? 부장이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은정아,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저와 서윤이를 14개월 동안 속인 게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때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셨어요. 이 자식아, 내 딸을 뭘로 보고. 아버지의 주먹이 민수 씨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어요. 민수 씨는 피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분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빠, 안 돼요.
제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와 민수 씨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 소란을 듣고 하객들까지 몰려들었어요. 웨딩홀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곧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명의 경찰관이 민수 씨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사람, 혹시 김태환 씨 아니세요? 민수 씨가 얼굴을 돌렸지만 경찰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네요. 김태환 씨 보험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신데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그 순간 웨딩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민수 씨, 아니 김태환이라는 그 사람은 관념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정아,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그냥 잠깐 속일 생각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를 정말 사랑하게 됐어. 사랑이라고요? 이게 사랑이에요? 서윤이도 정말 내 딸처럼 생각했어.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은정아,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은 없지만 정말 미안해. 그렇게 그 사람은 수갑을 찬 채로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웨딩홀에 남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졌지만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하얀 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제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제 뺨을 만졌어요. 아이의 맑은 눈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식 안 하는 거야?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준호에게 버림받았을 때도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었을 때도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최소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14개월 동안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겠어요. 김민수도 아니고 김태환이라니. 부장도 아니고 무직이라니. 심지어 3번이나 결혼했던 사람이라니. 은정아. 어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해 주셨어요. 아버지도 분노를 억누르며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괜찮다. 다행히 결혼 전에 알게 된 거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저는 속았어요. 또다시 버림받았어요. 서윤이에게 아빠를 만들어주려고 했던 제 노력이 모두 헛수고가 되었어요. 하객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웨딩홀에는 저희 가족만 남았어요. 꽃으로 장식된 예쁜 웨딩홀이 이제는 너무 공허해 보였습니다. 엄마, 민수 삼촌 언제 와? 서윤이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아이는 민수 씨를 정말 아빠처럼 따랐거든요. 서윤아, 민수 삼촌은 이제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왜요? 무슨 나쁜 짓 했어요? 어떻게 5살 아이에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고. 엄마를 속였다고. 너무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나중에 엄마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번이나 똑같이 당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준호는 적어도 이름이나 신분은 진짜였잖아요. 하지만 민수 씨는, 아니, 그 사람은 이름부터 직업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무 순진한 걸까?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들만 끌어들이는 걸까?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떠올랐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누구도 믿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아침에 행복에 빛나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지치고 절망에 찬 여자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대할 필요도 실망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서윤이와 저 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아니, 그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사람이 경찰서로 끌려간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사관은 저에게 김태환, 그러니까 제가 민수 씨라고 알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충격적인 정보들을 알려주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김태환은 현재 보험 사기 혐의로 전국 수배 중이었고 과거 3차례의 결혼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3차례의 결혼 사기라니. 그러니까 저는 4번째 피해자라는 얘기였어요.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원 상당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허위 신분으로 보험을 가입한 후 고의 사고를 낸 혐의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도 고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억나시는 사고가 있나요?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몇 달 전 민수 씨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했다며 며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서윤이와 함께 병문안을 가서 간호까지 해드렸는데 그것마저 연출이었다는 거였어요. 더 심각한 건 김태환이 현재 다른 여성과도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와 만나면서 다른 여자와도 만나고 있었다고요?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인데 그분에게는 자신이 의사라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분과도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고요. 동시에요? 네, 김태환은 여러 지역을 오가며 각기 다른 신분으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서울에서는 회사 부장, 부산에서는 의사, 대구에서는 사업가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14개월 동안 저만 바라본다고 저와 서윤이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했던 그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피해자분께서는 금전적 피해는 없으셨나요? 아니요. 다행히 그런 건 없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민수 씨는 저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항상 본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했어요. 데이트 비용도 서윤이 장난감도 심지어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그가 냈었어요. 그건 아마 김태환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얻은 돈으로 지불했을 겁니다.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신뢰를 얻기 위한 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이 다른 여자들을 속여서 뜯어낸 돈으로 대접받고 있었던 거였어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 씨의 어머니께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은정아. 그분의 얼굴은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0살은 늙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왜 이런 데까지? 은정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미안해. 그분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깜짝 놀라서 얼른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그분은 고개를 들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알면서도 막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알고 계셨다고요? 그 아이가, 태환이가 전에도 이런 일을 저질렀거든. 우리가 매번 뒤처리를 해줬어.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진심인 줄 알았어. 민수 씨의 부모님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아들의 사기 행각을 뒤처리하느라 재산을 탕진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펜션도 태환이 빚 때문에 담보대출 잡혀 있어. 이제 우리도 갈 곳이 없어.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왜 민수 씨 부모님이 그렇게 빨리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셨는지, 왜 그렇게 간절하게 결혼을 원하셨는지, 저를 통해 아들이 정착하기를 바라셨던 거였어요. 그래도 은정이 너만큼은 진짜 사랑한다고 했어.
서윤이도 정말 친딸처럼 아끼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머님, 은정아, 우리 대신 미안하다고 해줘. 태환이는 원래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 어릴 때는 정말 착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됐어. 그분의 눈물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분들도 결국 아들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어머님께서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우리 잘못이야. 그날 밤 저는 서윤이를 재우고 난 후 혼자 앉아서 지난 14개월을 되돌아봤어요. 민수 씨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윤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준 것, 제가 야근할 때 아이를 돌봐준 것, 함께 놀이공원에 갔던 것, 서윤이 생일 파티를 준비해 준 것. 그 모든 순간들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서윤이를 대하는 모습은 정말 진짜 아빠 같았거든요.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아이가 기뻐하면 함께 웃고, 밤에 무서워하면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런 모습들까지 연기였을까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태환은 지난 10년간 총 12명의 여성을 상대로 사기를 쳤고 그중 3명과는 실제로 결혼까지 했다고 했어요. 각각의 결혼은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속되었고 모두 재산을 빼돌린 후 사라지는 방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정 씨의 경우는 좀 특이해요. 수사관이 말했어요. 김태환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금전적 요구를 계속했는데 은정 씨에게만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하네요. 오히려 본인이 계속 돈을 썼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글쎄요. 혹시 정말로 진심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정확한 건 본인만이 알겠죠.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수 씨가 제게 준 모든 선물들을 꺼내봤어요. 서윤이 장난감들, 제게 준 목걸이, 함께 찍은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 민수 삼촌 언제 와요? 서윤이가 계속 물어봤어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서윤아, 엄마가 말했잖아. 민수 삼촌은 이제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어. 왜요? 서윤이가 나쁜 짓 했어요? 아니야, 서윤이 잘못이 아니야. 민수 삼촌이 멀리 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 그럼 다시 올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5살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하고 더러운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서윤아, 이제 우리 둘이서만 살자. 엄마랑 서윤이랑 둘이서만. 엄마랑 서윤이만 가족이에요? 응, 우리 둘이 가족이야. 그렇게 말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처음부터 저희는 둘이었잖아요. 준호도 민수 씨도 없었다면 처음부터 저희 둘만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한 달 후 김태환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저도 피해자 신분으로 법정에 나갔습니다. 법정에서 본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수척해지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가 알던 그 따뜻한 눈빛이 사라져 있었어요. 피고인 김태환,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어보자 그는 저를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정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서윤이에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변명도 해명도 없었습니다. 재판 결과 김태환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보험 사기와 결혼 사기, 그리고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었거든요.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윤이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윤아, 엄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게. 무슨 이야기예요? 민수 삼촌 말이야. 민수 삼촌은 이제 정말로 우리와 함께 살 수 없게 됐어. 서윤이의 얼굴이 슬퍼졌어요. 영원히요?
응, 영원히. 그럼 서윤이는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 질문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서윤아, 아빠가 없어도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서윤이의 아빠도 되고 엄마도 될게. 엄마 혼자서 둘 다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엄마는 슈퍼우먼이거든. 서윤이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럼 서윤이도 슈퍼걸이에요? 당연하지. 우리는 슈퍼모녀야. 그날 밤 서윤이를 재우고 난 후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2번의 배신을 겪고 2번의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서윤이가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필요 없어. 서윤이와 나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6개월 후 저는 서윤이와 함께 사진관에 갔어요. 모녀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어요. 자, 2분 다 웃어보세요. 하나, 둘, 셋. 사진사의 구령에 맞춰 저와 서윤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받은 사진을 보니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서윤이는 제 품에 안겨서 장난스럽게 웃고 있었고 저는 그런 서윤이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거실에 걸어놓고 바라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누군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거라는 걸.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꼭 아빠, 엄마, 아이 이런 형태일 필요가 없다는 걸. 지금 서윤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매일 함께 등하교를 할 수 있어요. 아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친구들도 많아요. 가끔 서윤이가 엄마, 나중에 엄마 결혼할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엄마는 서윤이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 저도요. 엄마랑 서윤이가 제일 좋아요. 그런 서윤이의 대답을 들으면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어요. 혼자 모든 걸 결정해야 하고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아이가 아플 때나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런 외로움보다 더 큰 건 평안함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배신당할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무엇보다 서윤이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위험이 없다는 게 가장 안심이 되어요. 지난 5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준호의 배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고생, 민수 씨와의 만남과 또 다른 배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제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행복은 내 안에서 찾는 것이라는 걸요. 요즘 서윤이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우리 집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집에는 거짓말도 배신도 상처도 없어요. 오직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서윤이와 저 우리 둘만으로도 완벽한 가족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걸.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 같은 한부모 가족도 당당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한 형태입니다. 누구의 동정이나 안쓰러운 시선도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 자체로 충분하고 완전하니까요. 서윤이야, 엄마가 사랑해. 우리 둘이서 만들어갈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는구나. 오늘의 사연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요.